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에 전년 동월 대비 7.9%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8%, 9%, 10% 계속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4% 정도 상승하면서 40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기사 헤드라인을 여기저기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물가 상승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까요?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 세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4%, 5%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오다가 최근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7.3%로 갑자기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도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심각하다. 금리 인상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슈화되니까 여러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5월달 연준 회의에서 0.5% 정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이어갔고 에스더 조지 메리 델리 여는 총재 역시 기존의 중립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매파적인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는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연준 위원들의 말을 보면은 이번 5월 달에 0.5% 금리 인상은 당연한 듯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깐 정지를 하시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서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0.5% 정도는 올릴 수 있다. 금리 인상 괜찮아. 이런 것을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전망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화 약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고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이러한 달러와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8,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도 코스피 지수는 고점을 찍고 뚝 떨어졌었고요. 과거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도 코스피 지수는 별다른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성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강달러로 인해서 자금 유출 압박이 있으면 한국 증시가 맥을 추리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만 단독으로 보겠습니다. 과거 2018, 2019년도 당시에는 트럼프 정부 시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달러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미 금리를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번 금리를 또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금리 인상은 자국 화폐 가치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과거 2018, 19년도 대비 달러 강세 속도가, 달러 강세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든 금리 인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든 이것이 나와야 달러의 강세는 진정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지금의 강달러가 존재하는 한 한국 증시는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간이고요. 지금은 달러 측면보다는 성장 하나만을 바라보고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성장이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야 그나마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마저 그렇게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이웃 나라의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상하이에서 봉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상하이 봉쇄 8일로 안 끝난다. 장기화된 경제 부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3월 달에 중국의 심천 지역이 이미 봉쇄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하이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부터 봉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상하이 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쪼개면서 부분 봉쇄에 나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 봉쇄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엄격한 락다운을 통해서 자국 내 코로나를 감시해 왔었는데요. 이번 봉쇄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행정구역 안에서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다면 해당 가도진 전체를 관리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7일간 건강 관찰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역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이 지역 통째로 자가격리를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상당수가 추가적인 자가 격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서 도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은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 유입으로 3월부터 상하이, 선전, 장춘 등에서 제로 코로나를 위한 전면 또는 부분 봉쇄가 진행되면서 중국 경제에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UBS가 최근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4에서 5.0%로 하향 조정을 했고, 만약에 코로나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가 되면 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별 종목 뉴스이지만 상해에는 테슬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추가적으로 중국 상하이 공장을 중단시키겠고, 공장 재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좀 더 공장 가동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면서 중국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최근에 3월달 중국의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중국 제조업 PMI는 5개월 만에 위축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위축 구간이란 말은 PMI 지수가 50 이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제조업 PMI 지수가 50 이상인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아마 58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5개월 만에 다시 50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3월 달에는 중국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 락다운을 시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해 락다운은 3월 28일에 시작이 됐었죠. 아마 이러한 제조업 위축에는 상하이 코로나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상하이 락다운이 반영되는 4월 달에 중국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즉, 중국발 세계 경기 불황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입니다. 많은 나라의 제조업 공장이 중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대표적인 소비의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중국 경제가 멈추게 되면은 생산 공장 시설이 멈추면서 물품의 공급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비가 감소되면서 글로벌 수요 역시 둔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기업, 여러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넘버원 TSMC 회장께서는 중국발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스마트폰, PC, TV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역시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PC 업체 대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PC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바클레이즈는 PC, 게임기 수요 약세 전망을 하면서 AMD의 주가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글로벌 수요 둔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수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수출 국가입니다. 즉,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월 첫째 날에는 전달의 무역 수지,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4월 첫째 날에 3월달 한국의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의 3월달 수출은 역대 최대치인 635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것은 25년 동안 한국의 수출 금액을 나타낸 것인데요. 한국의 수출이 코로나 때 쭉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주춤거렸었는데 여기 차트에 찍히지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가 났는데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 수지는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여전히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 대외적인 환경이 더욱더 악화되거나 이러한 안 좋은 환경이 지속이 된다면 한국의 수출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언맨이라는 영웅이 서 있습니다. 아이언맨이 들고 있는 무기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지금 너무 강력한 상황입니다. 적들을 하나씩 볼까요? 기본적으로 상하이 락다운이란 적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들을 지금 아이언맨이 계속 물리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물리치면서 잘 버티고 있죠. 그런데 적들이 지속적으로 밀려오게 되면 어떡할까요?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언맨은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지원군도 없어요. 헐크, 스파이더맨 이런 친구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적들이 빨리 물러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서 있는 아이언맨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무기는 바로 한국의 수출입니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지금 여러모로 대외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대외 환경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증시가 약간 소폭 주춤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란 악재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연준은 다가오는 5월 달에 기준금리를 0.5% 한 번 올릴 확률을 73%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73%의 확률이 낮아지거나 혹은 다음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낮아지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한국 증시 입장에는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약세가 나오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조금씩 감소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